수백억 자산가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저는 최고의 물리치료사를 구했어요. 첫 출근 날 그녀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치료사가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의 왼쪽 귀, 윗부분이 절반쯤 없는 그 귀를 보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이분 혹시 남동생 있으세요? 어릴 때 헤어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큰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전국 230개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소보로 명가의 한정태 회장.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제 이름은 한소영. 누가 봐도 부러워할 금수저로 태어났죠. 저희 집은 대문부터 현관까지 걸어서 2분이 걸리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잘 다듬어진 정원이 펼쳐지고 분수대 옆으로 돌길이 나 있었어요. 봄이면 정원에 벚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공원 같은 집이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상주했고 가정부 아주머니가 2분이나 계셨습니다. 제 식사 메뉴는 일주일 단위로 영양사가 짜주었고 간식까지도 칼로리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방은 30평짜리 아파트 거실만 했습니다. 옷장에는 백화점에서 사온 옷들이 색깔별로, 계절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제가 다 신어보지도 못한 구두들이 줄지어 있었고요. 친구들이 제 집에 놀러 오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야, 너네 집 진짜 대박이다. 동화 속 공주님 같아. 이 방 너 혼자 써. 우리 집 거실보다 크다. 부럽다. 진짜.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친구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을 받을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그 화려한 집 안에서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면 다들 이해하지만 부자가 외롭다고 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외롭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만 몰두하는 분이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고 6시 반이면 집을 나서셨습니다. 밤 10시, 11시에 들어오시는 건 예사실이었고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에는 새벽 1시, 2시까지 안 들어오실 때도 많았어요. 주말에도 쉬시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국 매장을 순회해야 한다며 토요일에도 출근하셨고 일요일에는 해외 바이어들과 골프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서 잠든 적이 많았습니다. 아주머니, 아빠 오시면 저 깨워주세요. 아빠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학교에서 받은 상장이나 그림을 들고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막상 눈을 뜨면 어느새 아침이었고 저는 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업어다 눕혀주신 거였죠. 아버지는 이미 출근하신 뒤였고요. 아빠 어젯밤에 오셨어요? 응, 늦게 오셨어. 소영이가 거실에서 자고 있길래 아버님이 이마에 뽀뽀해 주시고 가셨어. 진짜요? 나 못 느꼈는데. 너무 깊이 자고 있었나 봐. 아버님이 깨우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속상했어요. 아버지가 오셨을 때 깨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상장을 보여드리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런 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또 다른 의미로 바쁜 분이셨습니다. 재벌가 사모님들 모임, 골프, 해외여행. 어머니의 일정표는 늘 빼곡했어요. 화요일은 북클럽, 수요일은 골프,
목요일은 봉사활동, 금요일은 사모님들과 점심 약속,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유럽 미술관 투어, 하와이 휴양, 일본 온천 여행. 저를 데려가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학교 때문에, 학원 때문에, 가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온전한 모녀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있을 때도 늘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셨거든요. 식당에 가면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지적하셨고, 백화점에 가면 명품 브랜드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그냥 엄마와 수다를 떨고, 같이 웃고, 손잡고 걷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머니에게 저는 딸이라기보다 교육 대상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부터 어머니의 잔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에게 딸의 교육이란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기 위한 준비와 같은 말이었어요. 소영아, 여자는 공부보다 예절이 중요해. 피아노 학원 등록했으니까 내일부터 다녀라. 엄마, 나 피아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어딨어. 시댁 어른들 앞에서 피아노 한 곡 치는 거랑 못 치는 거랑 천지 차이야. 교양 있어 보여야 대접받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이라니, 저는 아직 중학생인데, 하지만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이미 저의 미래가 그려져 있었나 봐요. 좋은 집안 며느리, 그게 어머니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꽃꽂이도 배워야지. 다음 주부터 선생님 오시기로 했어. 엄마, 나 학원도 많은데. 꽃꽂이 일주일에 한 번이야. 그것도 못해. 나중에 시댁에서 명절 때 꽃 장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 피아노, 꽃꽂이, 다도, 서예. 제 방과 후 시간은 어머니가 정해준 활동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차가 데리러 왔고, 주말에도 특강이 잡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는 외모 관리까지 시작됐습니다. 소영아, 살 좀 빼라. 요즘 애들 다 마른데 너만 통통하면 어떡해. 엄마, 나 정상 체중인데. 정상 체중이랑 예쁜 건 달라. 옷이 잘 받으려면 5kg는 빼야 돼. 내일부터 저녁은 샐러드만 먹어.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어요. 밤에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도 물만 마시고 잤습니다. 5kg를 빼니까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어머니가 원하는 딸의 모습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 같았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꽃꽂이를 하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웃으라고 하면 웃고 인사하라고 하면 인사했습니다.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도 누구의 며느리감도 아닌 그냥 나로 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일기장을 덮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소망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대들어본 적도, 내 의견을 강하게 말해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길들여진 아이였으니까요. 세 장 안에 새가 문이 열려도 날아갈 줄 모르듯이 저도 자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대학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진로에 대해 말씀하신 거였어요. 소영아, 너 경영학과 가라. 나중에 회사 물려받으려면 경영 공부는 기본이야. 네, 아버지. 사실 저는 문예창작과에 가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일기장에 짧은 이야기를 쓰기도 했고,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말도 꺼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문예창작과를 가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지 뻔했으니까요. 경영학과에 진학하고 보니 어머니의 또 다른 계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영학과에 좋은 집안 애들 많대. 거기서 괜찮은 남자 만나면 좋겠다. 결국 그거였어요. 가업을 잇게 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좋은 혼처를 찾으라는 어머니의 의도가 더 컸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는 과에서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며 4년을 버텼어요.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열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공부였어요. 졸업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맞선을 주선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약속 잡아뒀다. 대기업 전무 아들인데 서울대 나왔고 유학파야 스펙이 아주 좋아. 엄마, 나 이번 주 약속 있는데 무슨 약속? 친구들 만나는 거면 다음에 봐. 이런 자리가 중요해. 다음 주에는 병원 재단 이사장 아들, 그 다음 주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한 달에 서너 번씩 맞선을 보러 다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프라이빗 룸. 장소는 늘 화려했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탐색전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버님이 한정태 회장님이시라면서요? 저희 아버지도 회장님과 골프 한번 치고 싶어 하시던데. 소보로 명가 매장이 지금 몇 개예요? 해외 진출도 하신다면서요? 상속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외동딸이시라 회사를 물려받으시는 건가요? 상대 남자들의 질문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집안 배경과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소보로 명가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일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은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25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맞선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32,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도 있다고 했어요. 스펙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만나자마자 저는 피곤해졌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장관님이랑 식사했는데요. 장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정계에 나와도 되겠다고. 대통령 취임식 때 청와대 갔었는데 거기 분위기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그 자리에 서고 싶어요. 1시간 내내 자기 인맥 자랑, 자기 능력 자랑뿐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물어보는 건 형식적인 질문 한두 개가 전부였어요. 취미가 뭐예요? 아, 독서요? 저도 책 좋아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맞선이 끝나고 식당을 나왔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하고 허무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야 하나. 밤 10시가 넘은 시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더니 시동이 꺼졌어요. 엥? 이게 무슨 일이지? 아무리 키를 돌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차 시동이 갑자기 꺼졌는데요. 출동 요청 좀 할게요. 고객님, 지금 위치가 어디신가요? 한남동이요. 한남대로 들어가는 골목길.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콜이 밀려서요.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1시간이요? 지금 밤 10시인데.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배차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으슥한 골목이었어요. 가로등 불빛도 희미하고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간간히 차가 지나가기는 했지만 멈춰 서는 차는 없었어요. 혼자 1시간을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니 무서웠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저쪽 골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동차 정비소 같았어요. 스무넷이 광명 자동차 정비.
낡은 간판에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허름해 보이는 곳이었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게 구세주처럼 보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려 그 정비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잠시 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손을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머리카락이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 보였고 손톱 밑에도 까만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맞선 자리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번지르르한 양복도 비싼 시계도 향수 냄새도 없었어요.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의외로 맑고 따뜻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조금 당황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저쪽 골목에 차가 멈춰버렸는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시동이 안 걸려서요. 그러세요? 어디 갑시다. 청년은 도구 가방을 챙겨 들고 저와 함께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는데 청년은 얇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따라 나섰어요. 제 차 앞에 도착하자 청년은 보닛을 열고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비추면서 꼼꼼하게 확인하더라고요. 표정은 진지했고 움직임은 능숙했습니다. 몇 분 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터리 단자 접촉 불량이네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청년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리저리 뭔가를 조이고 닦더니 정말 5분도 안 돼서 시동 걸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키를 돌리니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와, 됐다. 진짜 금방 고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보험사 출동 기다렸으면 1시간 넘게 이 어두운 골목에서 떨고 있었을 텐데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부품 교체한 것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요. 정말요? 그래도 이 밤에 나와주셨는데 청년은 손사래를 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웃으니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어요.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원래 야간 근무라 괜찮아요. 늦은 시간에 골목길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그게 저와 그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청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거친 손, 그러나 따뜻하고 맑은 눈빛. 맞선 자리에서 만났던 그 어떤 남자보다도 마음이 편했던 건 왜일까요? 그들은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제 배경을 캐묻고 집안을 따지고 저를 품평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면서도 저를 편하게 해줬어요. 돈도 안 받고 조건 없이 도와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그냥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조건 없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 저는 25년을 살면서 그런 사람을 처음 만난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맞선 상대들도 다 뭔가를 바라고 저에게 다가왔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청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화장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뭐지? 나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는 차 점검을 받겠다는 핑계를 만들었어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급하게 고쳐서 제대로 점검을 못 받았으니까 한 번 더 가봐야지.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저는 다시 그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낮에 보니 간판이 더 낡아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도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철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문을 두드리자 그날 그 청년이 나왔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은 여전했고 손에는 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눈이 살짝 커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그분이시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차 고쳐주셔서요. 혹시 다른 문제 있나 싶어서 점검받으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그는 저를 정비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넓었어요. 차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한쪽 벽에는 공구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뒤섞인 공간.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제 차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닛을 열고 이것저것 확인하고 차 아래로 들어가 뭔가를 살피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일까요?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배터리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한 6개월 후에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점검비 얼마예요? 점검만 한 건데 뭐려 괜찮습니다. 에이, 그래도요, 시간 들여서 봐주셨는데. 진짜 괜찮아요. 손님도 별로 없는 시간이라 저도 할 일 없었어요. 그는 끝까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갑을 다시 넣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기가 아쉬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 사람과 얘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기, 혹시 근처에 커피 마실 데 있어요?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그가 잠깐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혹시 거절하면 어쩌지 싶어 조금 긴장했습니다. 커피숍은 좀 멀고요. 바로 옆에 분식집이 있긴 한데 거기 커피도 팔아요. 거기 가요. 라면이라도 같이 먹어요. 저 배고팠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와 함께 정비소 옆 작은 분식집에 갔습니다. 미소 분식이라는 간판이 달린 허름한 가게였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스테인리스 테이블, 벽에는 메뉴판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라면 3,500원, 김밥 3,000원. 저는 태어나서 이런 분식집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식은 항상 호텔, 레스토랑이나 파인다이닝이었고 분식은 집에서 가정부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게 전부였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괜히 설렜습니다. 이게 진짜 세상 물가구나. 분식집 사장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푸근한 아주머니였어요. 어머, 도윤이 왔어. 오늘은 여자친구랑 왔네. 그 말에 저와 그가 동시에 당황했어요. 아,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손님이세요. 차 점검하러 오신 분. 에이, 그래? 도윤이가 여자랑 오는 거 처음 보는데. 암튼, 뭐 먹을 거야? 라면 2개요.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가시자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도윤 씨라고 부르셨는데, 이름이 도윤이에요? 아, 네, 이도윤이에요. 저는 한소영이에요.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니까 한결 거리감이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도윤.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몇 번 되뇌어 봤어요. 잠시 후 사장님이 직접 냄비째 라면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 젓가락 먹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와, 진짜 맛있다. 그쵸? 사장님이 끓이는 라면이 유독 맛있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얘기, 동네 얘기 같은 가벼운 주제였어요. 그러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늦은 시간에 혼자 운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내 맞선이 있었어요. 근데 별로였어요. 상대 남자가 자기 자랑만 1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맞선이라는 말에 도윤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저는 왠지 변명하고 싶어졌어요. 저 맞선 자주 봐요. 엄마가 자꾸 주선하셔서. 근데 한 번도 마음에 드는 사람 못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요?
글쎄요. 그냥 편한 사람.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도윤 씨는 여자친구 없어요? 저요? 없어요. 사실 한 번도 사귀어 본 적 없어요. 진짜요? 왜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제 환경이 좀 그래요. 여자친구 사귈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환경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 보육원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5살 때 이혼하셨거든요. 보육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금수저로 태어나 온갖 호사를 누렸는데 이 사람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니. 도윤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져서 도망갔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재혼을 선택했는데 새아버지가 될 사람이 아이 둘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더 어린 동생 도연만 데리고 갔어요. 형인 도윤만 버려진 거였습니다. 5살에 처음에는 외갓집에 맡겨졌다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아이들이 많아 선생님 손길이 닿지 못했고 어린 도윤은 스스로 모든 걸 해야 했어요. 그래도 도윤에게는 버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동생 도연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헤어지던 날 동생이 내 바지를 꽉 잡고 울었어요. 형아, 나도 데려가. 형아랑 같이 갈래.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언젠가 동생을 다시 만나야겠다. 그 생각으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고 동생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도윤이 10살이 되던 해 보육원에 큰 불이 났어요. 한밤중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화재였습니다. 도윤은 겁에 질린 어린 동생들을 이끌고 창문으로 탈출시켰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나가려는 순간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도윤의 왼쪽 귀를 덮쳤어요. 도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왼쪽 귀를 보여줬습니다. 귀 윗부분이 절반쯤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형태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 이 흉터가 10살 아이가 겪은 고통의 흔적이라니. 많이 아팠겠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아픈 줄도 몰랐어요. 애들 빼내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나니까 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병원에 오래 있었어요? 1달 정도요. 괴사된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그래도 다른 애들 다치지 않고 다 빠져나왔어요. 귀 하나 없는 거야 사는데 지장 없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살밖에 안 됐는데. 어릴 때는 많이 울었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근데 울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도윤의 눈빛은 쓸쓸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고민이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소영 씨도 힘든 거 있으시죠? 아까 맞선 얘기할 때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저야 뭐 도윤 씨처럼 진짜 힘든 일을 겪은 것도 아닌데. 힘든 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느끼는 힘듦이 있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결국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 좋은 집안 시집 가는 게 인생의 목표로 정해져 있다는 것. 부모님 앞에서는 늘 인형처럼 웃었다는 것. 도윤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어요. 그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외로운 건 똑같네요. 저는 소영 씨가 부러웠는데 소영 씨도 힘들었구나.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놓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라면이 다 불도록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이 정리해야 한다고 하실 때까지 3시간 넘게 앉아 있었어요. 맞선 자리에서는 1시간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 사람과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분식집에서 라면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친구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도윤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소영 씨, 나 소영 씨 좋아해요. 내 처지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좋아해요. 도윤 씨 배경 같은 거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맞선을 핑계로 빠져나와 도윤을 만났고 분식집 라면 한 그릇이 그 어떤 코스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제 방에 들이닥쳤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더니 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에는 도윤과 나눈 카톡 대화가 가득했어요. 하트 이모티콘, 자기야라는 호칭까지. 이게 뭐야? 너 남자 만나고 있었어? 엄마, 그게 누구야? 어느 집안이야?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정비사. 기름때 묻혀가며 차 고치는 사람이랑 사귄다고? 엄마, 좋은 사람이야 만나보시면. 당장 끊어. 그 남자랑 다시는 만나지 마. 어머니의 선언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창밖으로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우아하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부릅떠진 채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25년을 살면서 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비사라고 기름때 묻히면서 남의 차나 고치는 사람이랑 사귄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도윤과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뭐 해? 보고 싶어.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다정한 문자들이 지금은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뭐가 좋아서?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력도 없는 사람이 뭐가 좋다는 거야? 그런 거 말고요. 사람 자체가 좋아요.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주고, 제 얘기 들어주고. 닥쳐! 어머니의 고함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소보로명가 한정태 회장의 외동딸이야. 전국에 매장이 230개야. 너 하나 시집 보내려고 줄 서 있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런 내가 고작 정비소 직원이랑 사귄다고?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엄마,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사랑, 웃기지 마. 넌 사랑이 뭔지도 몰라. 철없이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야. 어머니와의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압수하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도윤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만날 방법도 없어요. 그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버지가 서재로 저를 부른 거예요. 아버지는 평소에 제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사업이 바쁘니까요. 그런 아버지가 직접 나섰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가죽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은 무겁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머니도 옆에 서 계셨습니다.
소영아, 앉아라.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내 엄마한테 다 들었다. 정비소 직원이랑 사귄다며. 네, 아버지. 언제부터야? 2달 정도 됐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영아, 내 신분을 생각해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정비소 직원이랑 결혼을 해. 세상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보겠니?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께 반박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저 그 사람 좋아해요. 학력이나 재산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랑 결혼 생활은 달라. 사랑한다고 밥이 나오고 집이 생기냐? 경제력 없는 남자랑 살면 내가 고생해. 지금은 좋아도 10년, 20년 후에 후회할 거다. 그 사람 열심히 일해요. 지금 당장은 가진 게 없어도 나중에는. 나중, 정비공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한계가 있어.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도윤은 그냥 정비공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직업과 배경만 보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실상 집에 갇혔습니다. 핸드폰은 압수당했고, 외출은 철저히 통제됐어요. 학교 갈 때는 운전기사가 데려다주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데리러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마치 죄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들도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어디 가는지 어머니께 보고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밤마다 도윤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연락이 안 되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혹시 제가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어머니가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저는 의아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 남자한테서 문자가 왔더라. 읽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있었어요. 소영 씨 괜찮아요? 왜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 걱정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자. 소영 씨, 저 포기 안 해요. 기다릴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잘 읽었어. 이제 마지막으로 연락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다신 만나지 말라고. 내 아버지가 그 남자 만나러 갔어. 돈 줄 테니까 너 포기하라고. 똑똑한 남자면 알아서 물러날 거야.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윤을 만나러 갔다고요? 돈을 주면서 저를 포기하라고? 아버지가 도윤에게 어떤 말을 할지 뻔히 그려졌어요. 그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시각, 도윤의 정비소. 아버지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려 허름한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뒤섞인 공간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도윤이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이야. 이 돈 받고 내 딸 잊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도윤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밀어냈어요. 죄송합니다. 전 돈 받고 소영 씨를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배짱 부리는 거야? 배짱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전 소영 씨를 사랑해요. 사랑,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야,
넌 보육원 출신의 부모도 없는 놈이잖아.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감히 우리 딸한테 눈독을 들여. 분수를 알아야지.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소영에게 피해가 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요. 돈이야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고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비공 월급으로 우리 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내 월급으로는 우리 딸 화장품 값도 안 돼. 저도 알아요. 제가 부족하다는 거. 하지만 소영 씨가 절 선택해줬어요. 전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후회할 거다. 내 능력으로는 평생 우리 딸 발톱만큼도 못 해줘. 아버지는 봉투를 바닥에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정비소 구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환경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부모가 없을까? 왜 나는 가진 게 없을까? 하지만 소영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에 들어온 첫 번째 빛이었어요. 그녀가 있기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한편 저는 어머니에게서 아버지가 도윤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줬는데 안 받았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인형처럼 부모님 뜻대로 끌려다닐 수 없다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겠다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외출하신 거예요. 가정부 아주머니 한 분만 집에 남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주민등록증,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 통장. 그게 전부였어요. 화장대 위에 명품 화장품들, 옷장 속에 비싼 옷들. 그런 건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정태 회장의 딸의 물건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한소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가정부 아주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아주머니, 저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요. 어머, 아가씨. 사모님이 외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금방 올게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요. 아주머니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스무넷시 광명 자동차 정비소요.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셔터 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소영 씨, 이 시간에 어떻게? 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도윤은 당황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 도망쳐 나왔어. 나 그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인형처럼 사는 거 이제 싫어. 도윤은 저를 정비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지만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가 등을 토닥여주며 기다려줬어요. 진정이 되고 나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평생 인형으로 살 순 없어. 내가 선택한 사람과 살고 싶어. 도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소영 씨, 나랑 살면 고생해요.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 그래도 괜찮아. 도윤 씨랑이면 고생해도 행복할 것 같아. 그는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소영아, 우리 도망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내가 평생 널 지켜줄게. 그날 밤 저와 도윤은 야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제가 살던 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부모님 품에서만 살아온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돈 버는 법도 모르고 집안일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도윤의 손을 잡으니 조금은 용기가 났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되겠지. 버스는 새벽에 충청도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앞에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건물도 낮고 거리도 한적하고 공기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날 바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물었어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 곳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반지하에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좁은 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저와 도윤은 마주 앉았습니다. 방이 좁아서 무릎이 닿을 정도였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이제 어떡하지?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일자리를 구해야지. 둘 다 일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미안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런 데서 시작해야 하는 거야. 미안하긴 나도 가진 거 없어. 우리 둘 다 빈손이야. 같이 시작하는 거지 뭐. 저는 일부러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한소영, 이도윤. 서류상으로 정식 부부가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거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도윤은 곧바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정비소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타지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 넘게 발품을 판 끝에 겨우 작은 정비소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서울에서 받던 것보다 적었지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저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집 근처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시급 9,620원. 최저 시급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회장의 딸이 동네 빵집에서 최저 시급 받으며 일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빵 굽는 것도, 손님 응대하는 것도, 계산하는 것도. 사장님께 혼나는 날이 많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밤의 좁은 원룸에서 도윤과 마주 앉아 라면을 먹으면서 하루를 얘기했습니다. 그는 오늘 차 밑에 들어갔다가 기름이 얼굴에 튀었다고 했고, 저는 오늘 손님한테 잔소리 들었다고 했어요. 힘들었지만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1년 뒤,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하윤. 작은 원룸에서 새 식구가 살기 시작했어요. 아기 울음소리, 기저귀 냄새, 분유 끓이는 냄새. 집이 좁아서 돌아다니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빠듯해졌어요. 기저귀 값, 분유 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출산 후 한 달 만에 다시 빵집 일을 나갔어요. 하윤이를 업고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눈치를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할 때가 많았거든요. 도윤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비소 퇴근 후에는 대리운전까지 뛰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어요. 저는 그게 안쓰러워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소영아, 나 걱정 마.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나아질 거야. 내가 꼭 잘 살게 해줄게. 이미 잘 살고 있어. 당신이랑 하윤이랑 있으니까.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어. 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우리 같이 고생하는 거야. 혼자 짊어지지 마. 도윤은 그 말에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기름 냄새가 났어요. 예전에는 낯설었던 그 냄새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냄새였습니다. 도윤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정비기능장, 자동차 검사기사, 중고차 감정평가사, 잠잘 시간을 쪼개가며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대단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당신 잠 좀 자. 그러다 쓰러져. 괜찮아.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져. 하윤이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어. 하윤이는 아빠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알아. 근데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번 시험만 붙으면 월급도 오르고 더 좋은 데로 옮길 수 있어. 도윤은 진짜 그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자격증을 하나 딸 때마다 우리는 분식집에서 라면으로 축하 파티를 했어요. 비싼 식당은 못 가도 그 라면이 그 어떤 만찬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실력을 인정받아 정비소 반장이 됐어요. 월급도 올랐고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반지하 원룸을 나와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해가 들어오는 집에 살게 된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7년 차, 도윤은 마침내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고차 수출 사업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무실도 없이 창고 한 켠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나온 게 그때 처음 쓸모가 있었어요. 도윤의 기술력과 제 경영 지식이 합쳐지면서 사업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돈 떼이는 일도 있었고 거래처에서 사기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저는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어요.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건 결혼 10년 차 무렵이었습니다.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랐어요. 중고차 수출에서 정비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고 자동차 부품 유통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연 매출 50억의 중견기업이 된 거예요. 직원도 20명이 넘게 고용했습니다. 도윤은 어느새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보육원 출신의 정비공이 자수성가해서 회사 대표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어요. 우리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윤이 방도 따로 만들어줬어요.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끔 분식집에 가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 맛을 잊고 싶지 않아서요. 결혼 8년 차 무렵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도망친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고 주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우리 집 앞에 나타나신 거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도어락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8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두 분 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하다. 그때 엄마가 너무 심했어. 제발 용서해줘.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는 걸 본 적 없는 아버지가 소영아, 아빠가 잘못했다. 그때 강서방한테도 못할 소리를 많이 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서러움, 원망, 그리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세요. 결국 저는 두 분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원망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부모와 등지고 사는 건 더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윤이에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화해 후 두 집안은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위를 다시 보셨고 도윤도 장인 장모를 진심으로 모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50대가 된 도윤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빗길에 과속 차량이 남편의 차를 추돌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남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었고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하윤이도 학교를 빠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일주일 후 도윤은 겨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야 하고 완전 회복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반신 마비.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막 행복해졌는데, 이제 막 고생이 끝났다 싶었는데, 하늘은 왜 이러는 걸까? 6개월간의 병원 입원 후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했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어요. 한때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사람이 이제는 일상생활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돼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평생 해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이번에는 내가 당신 돌볼 차례야. 저는 최고의 방문 물리치료사를 수소문했습니다. 병원에서 10년 경력의 실력 있는 치료사를 추천받았어요. 이름은 박수진. 서류를 보니 대학병원에서도 일했던 경력직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첫 출근하던 날, 저는 그녀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치료사를 소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수진 씨가 남편의 얼굴을 보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왼쪽 귀가 드러났어요. 윗부분이 절반쯤 없는 일그러진 모양의 귀.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모님, 이분 귀가 왜 저렇게 된 건지 아세요? 저는 의아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보육원 시절 화재 때 다쳤대요. 왜요?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분 혹시 남동생 있으세요? 어릴 때 헤어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우는 걸까? 남편도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꼈어요. 겨우 진정한 뒤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이도현 씨인데요. 어릴 때 형이 있었다고 했어요. 형이 불에서 자기를 구하다가 귀를 다쳤다고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도현이요? 이도현? 네, 저희 남편 이름이 이도현이에요. 충청도에서 태어났고 5살 때 형이랑 헤어졌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엄마가 자기만 데리고 갔대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45년을 찾아 헤맨 동생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무슨 우연인가. 수십 년 동안 찾지 못한 동생이 하필 남편을 치료하러 온 물리치료사의 남편이라니. 수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진 속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선한 눈매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도연이? 네, 닮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도 왼쪽 귀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형이 불에서 구해줄 때 같이 다쳤대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5년 전 헤어진 동생. 3살배기 어린아이였던 도연이 이제 50대 중년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진 씨는 급히 남편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은 중장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은 도연에게 수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이리 와. 형 찾은 것 같아. 귀가 그 귀야.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윤이 평생 찾아 헤맨 동생.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도연.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화를 끊은 수진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남편이 지금 바로 온대요. 1시간이면 도착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도연이 만나게 됐어. 45년 만이야. 꿈 같아. 이게 진짜야? 도연이가 살아있는 거야? 응. 살아있어. 곧 올 거야.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평생 굳건했던 사람이 평생 남에게 눈물 보인 적 없던 사람이 오열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동생을 그리워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가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중년의 남자.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선하고 맑았어요. 그가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이 저기 있어요. 네, 여보. 안방에 누워 계셔 들어가 봐. 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안방에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왼쪽 귀가 보였습니다. 윗부분이 절반쯤 없는 그 귀. 도연은 그 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어요. 3살 때의 기억. 불이 난 보육원에서 형이 자신을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던 장면. 형의 비명 소리. 형의 귀에서 흐르던 피. 그 기억이 45년 만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형, 나 도연이야. 형이 불에서 구해준 도연이. 남편은 떨리는 팔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래도 동생을 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저와 수진 씨가 양쪽에서 부축해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은 동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5년 전 3살배기 아이였던 도연. 코 흘리며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중년이 되어 있었어요. 도연아, 너 많이 컸구나. 형이 너 많이 보고 싶었어. 도연은 형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형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45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형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통곡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형, 미안해. 그때 나 때문에 형 귀 다친 거잖아.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동생 보호하는 게 당연하지. 내 잘못 아니야. 형을 찾으려고 했어. 어른 되고 나서 계속 찾는데 못 찾았어. 보육원에 연락해도 화재로 서류가 다 타버렸다고 하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 나도 너 찾으려고 했어. 엄마가 재혼한 집 주소 알아내서 찾아갔는데 이미 이사 간 뒤였어. 그 뒤로 수소문을 해봤는데
못 찾았어.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와 수진 씨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45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진정이 된 도연이 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간 후의 삶을요. 어머니의 재혼 상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새아버지는 도연을 친자식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항상 눈치를 주고 가끔은 손찌검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남편 눈치 보느라 도연을 제대로 감싸주지 못했고요. 도연은 그 집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봤어요. 형 생각이 날 때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형 보고 싶다고 하면 새아버지가 화냈어요. 그놈의 형 타령이냐. 네 형은 죽었어라고. 그래서 말도 못 꺼냈어요. 그랬구나.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형은 적어도 나를 보호해줬잖아. 나는 형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어.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어머니는 도연이 3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아, 형을 찾아라. 엄마가 형을 버린 거 평생 후회했어. 형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 말을 듣고 도연은 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였어요. 보육원 기록은 화재로 소실됐고 형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년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형은 이미 세상에 없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형이 살아있었어. 이렇게 멀쩡히. 45년 만에 만나니까 꿈만 같아. 나도 그래.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믿기지가 않아. 형, 나 이제 안 헤어질 거야. 45년 떨어져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붙어 살자. 남편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안 헤어지자.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그날 밤, 두 형제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헤어진 후의 삶까지.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45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새아버지 밑에서 눈치 보며 자란 것,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온 것, 중장비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중장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형, 나도 기계 다루는 일해. 신기하지 않아? 형도 자동차 정비로 시작했다며? 그러게 우리 둘 다 손재주가 있나 봐. 피는 못 속이는 거야. 남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육원 생활, 화재 사고, 혼자 힘으로 정비 기술을 익혀 여기까지 온 것, 소영을 만나 인생이 바뀐 것. 도연은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눈물을 훔쳤어요. 형, 고생 많이 했구나. 나보다 훨씬 힘들었네. 힘든 건 비교하는 게 아니야. 너도 충분히 힘들었어.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힘들다고 했을 때 도윤이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이 사람은 언제나 남의 고통을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로 도연은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달려와서 형 곁을 지켰어요. 수진 씨는 원래 일주일에 3번 오기로 했는데 거의 매일 와서 재활 치료를 도와줬습니다. 도연은 형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스트레칭을 도왔어요. 무거운 남편 몸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것도 도연이 맡았습니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형, 내가 다 할게. 형수님 혼자 고생하시면 안 돼. 야, 너도 일 있잖아. 무리하지 마. 무리 아니야. 45년 동안 못 해준 거 이제라도 하는 거야. 도연의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와서 형을 돌봤어요. 날씨 좋은 날에는 휠체어를 밀고 공원 산책도 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점점 동생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형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뭉클했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지만 그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어요. 마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것처럼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재활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고통스러운 운동을 해야 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고 굳은 근육을 풀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함께할 날들이 남았으니까요. 그 희망이 남편을 버티게 했어요. 형, 조금만 더 힘내. 내년에는 형이랑 같이 낚시 가고 싶어. 낚시. 나 낚시해 본 적 없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형 다리 나으면 바다 낚시 가자. 내가 아는 포인트가 있어. 그래, 약속이다. 내년에 꼭 가자. 그 약속이 남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목표가 생기니까 재활에 더 열심히 임했어요. 물리치료사 수진 씨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 속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보조기구를 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처음 일어섰을 때 남편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소영아, 나 섰어. 내 발로 섰어. 봤어, 여보. 해냈어. 도연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대단해. 진짜 대단해. 1년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남편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점점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이 정도 회복은 드문 경우라고. 처음 혼자 힘으로 한 발짝을 뗀 날, 남편은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못 일어났어. 내가 뭘 했다고 형이 열심히 한 거지? 아니야. 내가 매일 와서 도와줘서 낚시 가자고 약속해서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 남편은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나절만 출근하다가 점점 정상 근무로 돌아왔어요. 직원들이 사장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복귀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동생 도연을 회사로 데려오는 거였어요. 도연아, 너 우리 회사로 와라. 중장비 다루는 거 나랑 비슷하잖아. 부사장으로 들어와. 형, 나 그런 큰 자리는 자격 충분해. 내가 옆에 있으면 든든해. 같이 일하자. 도연은 망설이다가 결국 수락했습니다. 45년 만에 만난 형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저는 남편과 도연이 나란히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두 형제가 같은 차를 타고 회사로 가는 모습. 어릴 때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함께하게 됐어요. 남편은 도연 가족을 위해 우리 집 근처에 단독 주택을 마련해 줬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두 가족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으로 살게 됐습니다. 형, 이렇게 좋은 집을 어떻게? 우리 45년 동안 못 본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매일 볼 거니까. 매일 저녁 두 가족은 한 집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저와 수진 씨가 번갈아 요리를 했어요. 아이들도 사촌처럼 지냈습니다. 하윤이는 이제 25살이 됐고 도연의 아들은 15살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하윤이가 동생을 잘 챙겼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어느 저녁 남편이 식탁에서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을 잃은 거였어. 5살에 부모한테 버림받고 동생이랑 헤어지고 혼자 세상을 살아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하늘이 다 계획이 있었나 봐.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계획? 소영이 너를 만난 것, 하윤이가 태어난 것, 그리고 도연이를 다시 찾은 것.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아.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도연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그래. 평생 형 찾아 헤매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만났잖아. 앞으로 못다한 45년 전 갚을게. 죽을 때까지 형 옆에 있을 거야. 그래,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같이 늙어가자. 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수진 씨도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분위기가 좋다는 건 알았는지 같이 웃었습니다. 식사 후 남편과 도연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나란히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형제의 뒷모습이 참 닮았어요. 어깨 너비도, 앉은 자세도. 45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어쩜 저렇게 닮았을까?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말했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깨를 기댔어요.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뒷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도했어요.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가족이란 뭘까요? 피로 이어진 사이만 가족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도윤은 남남으로 만나 가족이 됐습니다. 도윤과 도연은 피를 나눈 형제지만 45년을 남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가족이요. 결혼 전 저는 한정태 회장의 딸로만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정해준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던 시절도, 아이 없고 빵집에서 일하던 시절도 다 소중한 기억이에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도윤은 말했어요.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금수저로 태어나 누렸던 것들을 다 잃었지만 대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그리고 새로 만난 가족들.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마당에서 남편과 도연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뭐해? 그냥 달 보고 있었어. 같이 보자.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과 수진 씨도 거실로 나왔어요. 우리 네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좋았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45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형제.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사랑. 고난 끝에 찾은 행복.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지만 사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더 많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꽉 쥐어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